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개념 정리를 이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오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얘기는 듣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인생, 세계 등등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어로 하면 이게 필라소피라는 거죠. 필라소피. 이 필라소피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의 그 필라소피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필로 라는 의미는 사랑하다 또는 좋아하다라는 그런 뜻의 그 접두사이고, 소피아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죠. 슬기, 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로소피아는 지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 즉 애지의 그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철학의 그 한문에서의 철학의 철자, 이 철자의 글자도 역시 이제 어질현, 현 또는 그 지, 알지자의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의, 글자의 뜻으로 보아서도 단순히 지를 사랑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아직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를 알 수는 없죠. 철학 이의 그 어떤 그 학문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듣고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학문은 거의 이제 드물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경제 현상에 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또 물리학이다라고 한다면 물리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대략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이름만 듣고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학문의 대상이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포괄적인 그 학문의 기초,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철학이고, 우리 인생을 다룬, 우리 삶을 다룬 그런 포괄적인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명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명제라는 말은 이게 전통적 논리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판단을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개는 동물이다 라는 명제, 현대 논리학에서는 그 진위, 진짜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뜻이 담긴 글을 명제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명론적 경향이 있는 철학자 중에는 이 언어 표현 그 자체와는 다른 독립된 의미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회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으로 쓰인 글에는 언어의 사용 방법이 양의적이기 때문에 명제문인지 아닌지 문제가 되고, 명제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 기호로 쓴 글은 이러한 점에서 애매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명제식이라고 합니다. 진리임을 강조하는 글을 명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고, 이 두 가지 명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참인 명제는 내용이 항상 옳은 명제를 참인 명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짓인 명제는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는 명제를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과 결론이라는 말, 이 어떤 명제를 P이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날 때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명제 P이면 Q이다를 P 화살표 Q로 이렇게 나타내죠. 명제 역, 그 반대라는 거죠.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은 명제, 즉 Q이면 P이다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만물 중에서도 가장 영특한 재능을 갖고 영혼을 갖고 정신을 갖고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물이 한 부류이고 또 자연의 일부이고 이런 인간은 영어는 휴먼 빙이라고 하죠. 인간이라는 개념, 동물의 이론이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사이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같은 그 생활 방법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생후의 사이에서 습득을 하게 되죠. 교육을 통해서 사이에서 스스로 습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손 대대로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이 신체적 특징은 생물로서의 그런 유전 법칙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지만 생후에 습득한 이런 그 언어나 그런 기술들 이런 것은 사이를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후에 획득한 이 신체적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때에 유전이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DNA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세대에서 발명되고 개선된 생활 기술은 다음 세대의 세대로 계승되고 발전됩니다. 이같이 신체의 진화와 생활 기술의 진보 이것은 각자에 따라서 발전의 방법을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의 인간은 그 어느 쪽의 발전도 지극히 완만했습니다. 아주 느렸죠. 생활기술의 발전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해서 생물로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원시 인류가 지금 현대 인류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어느 동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그 인간 특유의 생활 기술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역시 인간이 동물로서의 그런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생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지혜를 간직한 뇌의 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근원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석인류와 문화 유물에 나타난 그런 증거에서 보듯이 이족 직립보행, 두 다리로 서서 걸어다니는 이런 구조에 알맞는 신체 이런 구조의 그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뇌의 발달은 이것보다 늦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생물로서의 특성, 이 특성에 바탕을 두고 이 성립된 생활 기술, 이것은 반대로 생물로서의 그 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에 이르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서 독특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세계를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사전적인 관점의 인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의 그 인간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적 관점이다라고 본다면 이 생물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장류죠. 유인원. 영장류의 인간과 그리고 영장류 인간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로 생물학적 그 분류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원류,
유인을 할 때 진원여라는 그런 암흑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생의 인간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그 사피엔스의 일종으로 이제 분류되고, 그리고 인간에 가장 가까운 유인원에 비교한다면 해부학적으로 그 차이는 먼저 이 두개골의 그 형태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타 체구 및 그 사지에도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직립보행에서 유래된다고 설명이 됩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생물의 발전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인간 종류에 대하여서 다원설이 대두되었었는데, 현재는 그 이론설로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발생은 화석연료로부터 판정해서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상으로 오래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석 연료를 토대로 해서 과학적 근거에서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그 학설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심리적 작용 및 음절로 나누어진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발달된 동물로부터도 구별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 사고하는 것, 감정, 그리고 의지, 나아가서 자연, 사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든 적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동물의 행동은 그야말로 본능, 또 환경에 대한 그 반응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특유한 심리적 작용을 특히 강조하고 절대화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고 이성 및 의지력, 종교적 신앙 등에서 그 본질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관념론자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 후자가 단지 자연 조건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노동 욕구를 만들고 자연에 그 작용을 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노동을 가지고 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그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물질적 조건에 근거를 하였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활동의 동기가 객관적으로 물질적으로 규정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되는 그런 그 의식활동, 정신활동, 갖가지 어떤 노동 용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발전됐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독립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즉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도 사회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철학자가 말해봤던 그런 인간성이라는 측면,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일정한 조직에 의해서 규정되는 구체적인 인간 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각의 사회 발전 단계에 있는 일정한 조직에 있어서의 그 인간, 그런 인간은 인류 역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인류가 종래에 완성시켰던 지식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부여된 사회의 그 발전 단계에서의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각 발전 단계에서 특정한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은 그 궁극적 기초를 그때그때의 생산의 성질 또 생산 양식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 사이에서 이 분업의 결과 모든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능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종래의 그 역사의 지식 또 문화의 소산으로부터 무엇을 취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형성되는가, 그것은 크게 제한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배계급은 자기 이익에 맞게 종래의 유산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피지배계급은
기꺼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생산 및 기타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인간도 일면적이게 되는데 모든 인간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특성을 살리고 과거의 인간이 만들어냈던 궁극적인 문화적 재산을 섭취하고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급사회라는 생산 양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인간의 전면적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 철학에서는 이 비판 철학 범위, 즉 논리학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칸트는 과연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네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그 네 번째 물음이 첫 번째, 세 번째 모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걸 포괄한다는 거죠. 이에 대답한다고 한다면 이걸 비판 철학에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존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이성이다. 이성은 상의 능력으로서 지성과 감성을 통제하에 두고 감성의 시간과 공간을 직관 현상으로 하는 현상 수용, 지상 순수, 이 지상 개념, 이 범주의 그 활동에 의한 협동을 수행시켜서 인과적 인식을 산출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성은 그래서 자기 비판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 또는 내세, 영혼의 그 영혼불사하는 이런 그런 측면, 또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 단언을 자제하지만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권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도덕법칙, 즉 정언 명법이죠. 이 정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확장으로서 판단력을 지니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궁극 목적에 관해서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완성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따라서 이 신비의 단체의 이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물음 가운데 1번서부터 3번은 그 주어진 그 이치이고 휴먼 솔먼 트래프라는 그 화법의 조동사를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의 물음에 이르러서 이 주어가 바로 이제 일반화되고 수로는 직설법 현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이제 권리 문제라고 보고 또 4번에 있어서는 사실의 문제가 되는데 이 4번에 대답하는 것이 인간학, 덧붙이자면 같은 그 책에서 나오는 1번, 3번에 대해서 각각 형이상학적, 도덕,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야스퍼스는 칸트의 저작 전체가 사의 대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의 대답이라는 건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다 포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그 칸트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이 아니라 어떤 신학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1번서부터 3번의 물음, 즉 이제 하이데커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 이성의 그 가능, 당위, 허용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한 응답도 포함되는데 철저히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인간 이성의 권리와 현실의 인간의 사실의 그 가교, 이 가교는 칸트의 경우에 있어서 결국 미완성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실천 철학적 성격이 강한 인간학은 일종의
인생 단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 즉 자기의 사고 성립은 이제 30세로 이제 보고, 또 두 번째 현명, 이건 타인의 입장에서 이제 사고를 하는 그런 성립 단계죠. 40세로 보고, 세 번째 예지, 이 예지는 이제 자기 자신과 언제나 동주적인 그런 사고 성립 형태. 이것을 이제 60세라고 보는 거죠. 이 세 단계는 바로 첫 번째 올바른 지성과 두 번째 훈련된 이 판단력, 그리고 세 번째 근본적 이성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 이성으로서 인간의 예지의 실천이 참된 자유와 구제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즉 칸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이성신앙의 종교이면서 도덕과 윤리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 개체로서는 궁극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어떤 유로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그 완성이 약속된다라고 바바 요시유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철학의 그 형식적 정의, 이 철학에는 그 일정한 대상도 일정한 방법도 없지만 철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점에서 이미 철학의 본질이 거기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이 철학은 어떤 대상을 연구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연이나 신, 역사, 인간, 인식 등 무엇을 연구해도 거기에는 이 철학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어떤 대상이라도 연구하기만 하면 철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연과학은 자연을 연구하지만 그것은 철학은 아닙니다. 또 역사학은 역사를 연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철학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이나 역사 등 다른 과학도 연구하는 대상을 연구하면서 과학 아닌 철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학과는 다른 철학, 고유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관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대결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 해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이라는 것의 탐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인간은 철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신에 관한 탐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철학의 대상은 바로 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철학의 정의는 형식적이고 그것만으로 철학이 무엇이라는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철학의 대상이 일정한 것이 아닌 이상 철학에 관해서 이러한 형식적 정의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인생관이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그 말한 이 정의를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철학이란 인생관, 세계관을 탐구하는 학문인 셈이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인생관, 세계관을 수립하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철학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생관이나 세계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철학도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 부여나 또 인식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철학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역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 부여를 철학의 그 대상으로 삼는 철학자는 과학이나 과학적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과학의 기초 부여가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의의를 낮게 평가하면서 과학의 기초부여를 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연구를 철학의 과제로 생각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의 그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위에서 말한 형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철학에 합당할 것이며 이 철학에는 다른 학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대상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고 또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관점이 또 인격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ersonality죠. personality, 인격. 인격이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의 품격,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영특한 존재인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인격,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고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인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personality, 이 성격과 그리고 경향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 경향을 그렇게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상으로 본다면 연극의 가면, 또 역할, 등장인물 등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퍼소나이면서 그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가 다 그런 비슷한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한자로서의 사람인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자기 부족에만 쓰이고 타 부족을 지칭하는 말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자에서 이 개념이 확대돼서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죠. 또 어찌 보면 이 오늘날 한자의 의미는 전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에서는 그 몸기자를 쓰는 것을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는 이제 타인을 오히려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자 때 이렇게 개념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 격식격자죠. 이 격은 이 고정되는 거죠. 어떤 격식, 형식, 이 고정된 그런 중심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일한 어떤 지속적인 자라고 생각하는 이 개체로 설명될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컨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현재 단면에서의 통일성, 그리고 시간상의 그 변화를 통해서도 유지되는 통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조삼모사에서 항상 변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인격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진의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 이 물건은 이제 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물건과 구별되는 이 자아의식으로서 인격을 표현을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 신격과 함께 이성적 성질을 가진 이 불가분의 실체로서 인격을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한편 그 인격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구체적인 인격과 구별할 때는 인격성 또는 인간성이라는 말을 쓰이며 일반적으로 인격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입장을 철학에서는 인격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 신학상의 인격주의는 신격, 즉 신과의 주체적인 연결 위에 근원하는 실체를 인격주의로 이제 다루고 있죠. 또 인격을 억압하는 물질, 사회, 체제, 또 전쟁 이 등에 대해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그 방향으로 인간성이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정체성의 개념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죠. 이 비슷한 말은 바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제라는 말도 계속 써왔습니다만, 이 복제라는 리플리케이션, 복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거, 이것을 복제라고 합니다. 또는 그렇게 만든 것을 유전 물질이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복제라고 일컫는 말인데, 유전 물질이 생합성을 한 개의 그 어미 분자가 주형이 돼서 그것과 똑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끼 분자 두 개가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이제 복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보존적 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전 물질로서의 DNA 또 RNA는 그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생세포 속에서 이 유전 물질의 합성은 일련의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유전 물질의 생합성만을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일개의 어미 분자가 주형이 돼서 그것과 똑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끼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더욱이 유전 물질의 자기 증식은 모두 반보존적 복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엠브리오 이 배아라는 개념도 이 복제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세포 분열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고,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엠브리오, 배아라고 하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그건 집합체라고 합니다. 이 집합체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은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가지고 엠브리오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아는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체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아는 씨앗의 일부로서 나중에 떡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잎으로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그 식물의 씨를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새싹이 나오는 거죠. 새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새싹이 나오고 밑에는 뿌리가 나오고 줄기, 잎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이 접합체, 동물의 경우는 수정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수정이 되면 수정란 그 접합체가 첫 번째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해서 이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이제 배아로 우리는 정의를 하죠. 엠브리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임신 8주 이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엠브리오, 배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주 이후부터는 이제 태아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와 역시 생식 관련된 개념으로서 스템셀인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화가 안 된 겁니다. 신체 조직으로 팔, 다리, 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신체 조직으로 이제 분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이제 세포죠. 분화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이러한 그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게 되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그 치료 목적에 또 응용하기 위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이제 아직 분화가 100% 되지 않은 그런 세포고, 분화가 될 수 있는 직전,
그런 세포를 우리는 스템셀, 줄기세포라고 하죠.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그 신체적 결함이나 문제가 있고 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차적인 게 이제 그 뭐 약을 바르거나 하고, 약을 발라서 안 될 때는 이제 어떤 뭐 수술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수술이 안 될 때는 아예 이렇게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줄기세포를 치료를 해서 미분화된 세포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조건을, 적절한 조건을 맞춰줘서 그래서 분화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의 그 줄기세포를 거기다 이식을 해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손가락이 다시 이제 그 분화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런 그 치료법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죠. 그래서 이 분화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세포가 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분화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물 발생 과정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즉 정자와 난자가 최초로 결합을 해서 이 만들어진 그런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뼈, 심장, 피부 등의 다양한 조직 세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분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최초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이루고, 그럴 때는 세포가 하나입니다. 세포가 하나죠.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이제 두 개의 세포,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계속 이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세포가 뼈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줄기세포, 또 심장, 또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는 이러한 분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분화는 일어나지 않는 미분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 표적기관, 예컨대 이제 정해진 어떤 장기 조직, 예를 들어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이러한 분화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어떤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그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성체줄기세포의 경우는 1940년대 중반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 그 연구가 제한적인 반면에 이 성체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성인에게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도 직접 얻을 수 있어서 배아줄기세포에 비해서 연구가 제한이 이제 적은 편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DNA, RNA를 얘기를 했는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리보누클레이틱 애시드라고 그래서 DNA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자연에 존재하는 이 두 종류의 핵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옥시리보스죠.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핵산이 바로 DNA인데,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것이고,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DNA의 그 단백질 형성 과정을 이제 본다면,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그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밝혀진 바가 있는 것인데, 19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염색체의 그 단백질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영국의 세균학자 그리피스가 S형 폐렴군은 그 생쥐의 폐렴을 일으키고, 또 그
R형 폐렴균은 이 감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죽인 그 S형 폐렴균은 생지에 주입했을 때 감염성이 없어졌지만 살아있는 R형과 R형에 그 열을 가해서 죽인 그 S형 폐렴균을 섞어가지고 지에다가 주입을 했을 때 폐렴에 감염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결국 죽인 S형의 어떤 물질, 즉 형질 전환 물질이 R을 S형으로 형질 전환시켜서 생지가 폐렴에 감염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 DNA가 유전 정보의 매체로 작용한다는 그런 실험은 1944년도 미국의 에이버리 등에 의해서 수행됐습니다. 에이버리 등은 이러한 그 그리피스의 실험을 기초로 해서 S형의 DNA가 비감염성 R형의 DNA에 전이돼서 감염성 S형으로 형질 전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1950년에 허시와 체이스는 대장균에 감염하는 그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그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결정적으로 밝히게 됐죠. 이 파지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바이러스로 숙주인 대장균을 감염시켜서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허시와 체이스는 두 가지 종류의 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종류는 방아선 동위원수로 파지의 단백질을 표지하고 다른 종류는 이 파지의 DNA를 표지를 했습니다. 이 파지를 각각 대장균에 감염시킨 후에 방사선 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숙주의 체내로 들어가서 새로운 파지를 만드는 유전 물질은 이 DNA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NA는 거의 모든 생물의 유전 물질이지만 레트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유전 물질로 DNA 대신 R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RNA는 이 D-리보스를 당성분으로 하는 핵산입니다. 염기성분은 대부분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시토신, 오라실의 그 네 종류이고, 이 밖에 이 티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염기의 메틸 유대체를 미량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 염기를 포함하는 뉴클레오티드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외가닥 사슬 모양 종합체를 형성한 폴리뉴클레오티드가 RNA입니다. 약 알칼리에서 쉽게 가소분해되어 있지만 주로 이 뉴클레오시드 2 및 그 3- 인산의 그 등량 혼합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수분해는 그 RNA와 DNA 그 분별이나 또 RNA 구조 해석에 이용을 하죠. 정량에는 인산 측정 또 BR 반응에 의한 그 리보스의 정색 반응이라든지 염기의 자유선 흡수가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 바이러스 또 일부 동물 바이러스, 모든 동식물 세포의 핵 및 세포질의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또는 유리 상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리 상태에서는 RNA는 외가닥이 접히고 염기 사이에 상보성을 갖는 순서 부분이 수소 결합상을 형성해서 DNA처럼 부분적으로 이중가닥이 되며 전체적으로 머리핀 구조를 취하며 밀접하게 감싼 이 코일 분자를 형성합니다. RNA는 그 분자량이 3만에서 200만이고 또 이 분자 시기나 기능적으로 다양하며 이 세균이나 동식물 세포에서는 그 기능에 따라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 또는 mRNA 또는 tRNA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단백질 생합성에 관여를 하고 또 증식이 왕성한 세포는 RNA 함량이 높습니다. 세포 내에는 일반적으로 rRNA가 주성분이고 tRNA가 그 다음이며 mRNA는 수프로 이하에 불과하다. 또 모두 DNA를 주형으로 해서 합성하며 또 RNA와 tRNA는 mRNA보다 수명이 길고
대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세포 내에는 이들 외에 미량이지만 저분자량의 RNA가 수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RNA 평균 염기 조성은 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생물 종이라 다르더라도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에는 RNA 조성이 유사합니다. 이 밖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되는 그 바이러스 RNA가 있고 이중가닥 상태인 것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RNA는 분자량이 100에서 1000만 정도인 것이 많고 외가닥이면 감염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RNA 그 일부분이 특수한 염기 순서에 따라서는 이 가수분해 작용 등의 그 효소작용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 활성을 리보자임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의 RNA가 전구체에서 이어 맞추기 등에 의해서 완성되는 단계 등에서 이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도 사전적으로는 생물체의 그 개개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인자를 바로 유전자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염색체 가운데 일정한 순서로 배열돼서 생식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어버이로부터 자손에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본체는 바로 DNA이며 또 그 RNA를 거쳐서 세포 속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를 지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전자적 측면에서 보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2001년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 근방 신쿠고보역 선로에서 떨어진 이 치객을 구하려다가 전동차에 치여서 숨진 유명한 그 한국 청년 이수연이라는 사람, 당신이 태어난 나라도 아닌 그런 곳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런 테레사 수녀라든지 철학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였으면서도 나이 30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38세부터 평생도록 아프리카에서 그곳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이 법정스님 이런 등등등등 우리는 이처럼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 끝없는 존경을 표합니다. 희생이 얼마나 어려운 그 일인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자기 희생을 진화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희생이 미담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런 그 와중에서도 이런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미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반을 둔 그의 자연선택 이론으로는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바로 자기희생이라는 거죠. 셀프 세크리파이스 또는 그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알트루이즘이죠. 어떻게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존과 번식을 희생하는 이 행동과 심성이 진화할 수 있느냐. 이 다윈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다윈은 이 문제를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개미나 벌과 같은 이른바 사회성 곤충, 소셜 인섹트의 그런 군락에서 벌어지는 일개미나 일벌의 번식, 희생은 이 다윈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불가사의한 그런 생명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이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찰스 다윈의 그런 그 진화론 이론이죠. 그런데 이 이론으로는 각기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태어나서 그야말로 스스로 번식을 억제하고 오로지 여왕으로 하여금 홀로 번식할 수 있게끔 평생 봉사하는 일개미나 일벌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자에서 제1판 8장에서 이 사회성 곤충의 극단적인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언뜻 극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난관이며 실제로 내 이론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끝내 이 문제에 관한 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타주의, 자기 희생, 이타주의적 행동에 처음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이타주의적 행동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사이에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이었던 것이죠. 이 포괄 적응도 이론 또는 그 혈연 선택론으로 알려진 그 해밀턴의 이론, 이 이론은 개체 수준에서는 엄연한 이타주의적 행동이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해보면 사실상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흔히 그 R는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히 보이는 이 공식으로 알려진 해밀턴의 법칙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적응적 이득, 이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근친도를 곱한 값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크기만 하면 그 행동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타적인 행동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밀턴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해밀턴보다 일찍 이 문제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영국의 유전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바로 잭 홀데인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종종 이 사석에서 뉴턴, 아인슈타인, 또 파인만 등을 들먹이며 생물학계에도 이들만큼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가 있느냐고 이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우리 이 생물학자들은 언제든 급하면 다윈의 품에 안길 수는 있지만 그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천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홀데인입니다. 내가 그를 소개하며 굳이 전설적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그에 관한 많은 일화가 아직도 마치 구전문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계에서 구전문화라니 이런 그 얘기가 있죠. 잭 홀데이는 이제 영국의 생물학자이면서 그 선술집 등에서 남긴 그런 촌철살인의 우문현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거쳐가지고 오랫동안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그는 물론 그가 남긴 그 많은 연구 업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대학 앞 선술집 등의 여러 형태의 그 사석에서 남긴 촌철살인의 그 우문현답들로 유명하죠. 어느 날 진화학자로서 조물주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곧바로 조물주께서는 딱정벌레에 대한 그 지나친 호감을 가졌던 분이었던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딱정벌레는 이 기재된 종만 무려 35만 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곤충 종수의 거의 절반입니다. 홀데인의 상상 속에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던 그 엿새 중 어느 날 진흙으로 딱정벌레 한 마리를 빚으신 다음 숨을 불어넣으시고 스스로 만드신 딱정벌레의 귀여움에 정신이 빠져서 그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다양한 모습의 딱정벌레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내뱉었다는 이 같은 말들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전자들마저도 이제 연로하여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홀데인 오록을 정리해둬야 할 텐데 말입니다. 형제 2명 혹은 사촌 8명의 목숨이라면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 또 어느 날 누군가가 홀데인에게 남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내가 만일 형제 둘이나 사촌 8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버릴 용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꼭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형제는 평균적으로 서로 유전자의 50%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적 근친도는 평균이 아니라 확실하게 50%입니다. 번식을 위해서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 이른바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유전자의 정확한 반, 그러니까 50%를 넣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서 내 유전자를 보다 많이 남겨주고 싶더라도 내 난자와 내 정자에 내 유전자의 50%가 아니라 하다못해 51%라도 꾸겨 넣는다면 내 아이는 기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유전적 근친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50%입니다. 반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전적 근친도는 물론 부모와 같은 경우 평균 50%입니다. 배다른 형제 간의 유전적 근친도는 25%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흔히 사촌이라 부르는 대상을 유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8촌이라고 불렀더라면 훨씬 더 정확했을 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내 이종사촌 간의 유전적 근친도는 나와 어머니 관계가 50%이고 어머니와 이모의 관계가 또 50%이고 이모와 그의 딸의 관계가 또 역시 50%이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12.5%, 즉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데이는 형제 둘 또는 사촌 8의 유전자를 합하면 내 유전자만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언의 현장을 전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그날 그 자리에서 홀덴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며 웃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처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유전적 근친도를 표시한 그림, 윗줄의 부모 세대, 가운데가 이 형제 자매 및 그의 그 배우자 세대, 아랫줄이 이제 자식 세대, 그리고 유전적 근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은 0.5, 그러니까 50%, 형제 자매 간도 역시 50%, 조손 간은 25%, 사촌 간은 12.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벌은 왜 평생 불쌍하게 일만 하다가 죽는가? 해밀턴은 그의 그 혈연 선택 이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로 개미, 벌, 말벌 등 이른바 벌목에 속하는 사회성 곤충을 택했습니다. 벌목의 곤충들은 매우 독특한 성결정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죠.